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요.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입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빌린 돈을 안 갚았으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O를 들겠고요. 두 분은 법적 근거를 통해서 어떤 답을 들어주실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Yes or no 들어주십시오. 네. 네, 우선 배 변호사님은 네. X 들어주셨고요. 자, 최 변호사님 O 들어주셨네요. 각각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배 변호사님부터 네, 들어볼까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요? 네, 네.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네,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세모인데 저는 일단 X를 잡았고요. 예.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그 돈을 빌리지 않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차용 당시 돈을 빌릴 당시에 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네. 빌렸을 경우에만 처벌되는 게 사기죄거든요. 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돈을 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아, 일단 법의 근거에서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고요. 최 변호사님 O 드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돈을 빌릴 당시에 만약에 처음부터 갚을 그 의도가 없었고 네. 그래서 실제로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네. 한다면 그거는 사실 편채 고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즉 돈을 빌릴 당시에 이제 채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서 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씀을 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네. 있다. 두 분 의견은 합하면 세모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사기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배 변호사님. 네. 그 사기죄라는 거는 형법 347조에서 규정을 예.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고요. 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그러니까 속여서 속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기죄가 되겠죠. 돈을 갚지 않는 행위도 사기죄에 해당하는 이유를 좀 알아볼까요? 네, 소위 그 차용금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용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상 그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네. 대여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대여, 네.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차용. 예. 차용금을 안 갚았다. 그래서 이제 차용금 사기라고 부르는데 네. 이거는 이제 원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빌렸다가 안 갚는 것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로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데 다만 차용 당시에 네. 변제할 자력도 없었고 예. 변제할 의사도 없었는데 네. 있는 것처럼 속여서 받았다면 예. 성립되는 범죄가 차용금 사기입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근거와 예, 같은 맞습니다. 이유고요. 돈 거래는 그래서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돈을 혹시나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최 변호사님 어떨까요? 예, 일단 그 돈을 빌릴 때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좋고 예. 그리고 또 돈을 빌릴 당시에 둘 사이의 대화 내용 같은 거를 녹취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증거를 챙겨 두셨다면 네. 나중에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에게 내용 증명 같은 걸 먼저 보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내용 증명이라는 것 자체에 특별한 법률적 효과는 없겠습니다만 네. 이제 이런 거를 내가 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네. 그게 나중에 재판상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만약에 너무 안 갚는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좀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통장 같은 거에 가압류를 걸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보통은 빌린 돈이 몇 천이라든지 뭐 몇 억 이렇게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소액을 빌리는 경우도 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빌리게 될 경우 돈을 못 받게 되면 이게 재판 진행하기도 좀 난감하고 채무자 혼자서도 충분히 이런 소송이나 이런 걸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소액 재판이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는데 예. 그 소액 사건 심판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네. 보시면 그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을 우리가 소액 재판이라고 하는데 예. 일반 민사 재판보다 약간 특례적인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뭐 이유 없이 판결문이 나온다든지 예. 이래 만에 끝난다든지 예. 그리고
압도할 수 있는 원래는 이제 민사 재판들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보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많이 그쵸. 하시잖아요. 예. 근데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굳이 변호사가 아니어도 예. 뭐 당사자의 직계 혈족이라든지 배우자, 네. 형제자매들도 소송 대리인 법원 허가 없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소액이라고 해서 쟁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소액이 더 쟁점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증거 자료도 없고 예. 그리고 일회성 대여 관계가 아니라 수십 차례 대여를 하고 이자도 수십 차례 갚고 이러면 예. 이제 막 예. 복잡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아. 도움이 되는데 속가가 예. 작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 후에 뭐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승소 판결이 났다라고 한다면 예. 그 승소 판결의 확정 증명서 그리고 송달 증명원 그리고 예. 집행문 같은 서류를 부여받은 다음에 이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명시 신청을 하거나 조회 신청을 하시고 예. 거기서 이제 밝혀진 게 있다라고 한다면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시고 예. 그리고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셔서 예. 결국에 환가해서 이제 변제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방법들도 기억해 두시고요. 돈을 빌릴 때 마음하고 또 갚을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남의 돈이라고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박할 때 도움을 준 만큼 이 빌 때 마음처럼 꼭 갚으셨으면 좋겠습니다.